어머니, 이제 짐 싸세요. 여기서 끝내세요. 윤선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선영아, 제발 나를 버리지 마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한 앞에서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굴 거냐? 김영희의 외침은 바닷바람에 실려 갈라졌다. 그러나 며느리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도 이제 우리와 살아야죠. 노인네는 그저 짐일 뿐이에요. 썩은 나무처럼 철이 곤란한 짐. 그 말이 가슴을 도려냈다. 영희의 무릎이 꺾이며 모래사장에 쓰러졌다. 그 순간 손녀 하나가 울부짖었다. 엄마! 할머니 두고 가면 안 돼. 아이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러나 선영은 아이를 억지로 끌어안아 배 위로 올렸다. 배가 점점 멀어지자 영희는 절규했다. 하나야, 기다려. 할머니 꼭 돌아갈게. 그 외침은 파도에 삼켜졌다. 눈앞의 배는 점점점이 되어 사라졌고 남은 건 파도와 바람 그리고 한 노인의 눈물뿐이었다. 영희는 모래 위에 무너져 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정녕 내가 짐이란 말이냐. 평생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다. 하늘은 푸르고 갈매기들은 무심히 울었다. 세상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다. 그러나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살아야 했다. 손녀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안쪽은 어두웠고 무언가 울음소리 같은 바람이 새어나왔다. 갈증이 몰려왔지만 바닷물은 마실 수 없었다. 우선 먹을 것을 찾아야 했다. 바위 틈에 조개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손톱이 깨지고 손바닥에 피가 배어나왔지만 이를 악물고 떼어냈다. 조개살을 입에 넣자 짠내와 비린내가 몰려와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러나 뱉을 수 없었다. 삼켜야 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저녁이 되자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해가 지자 바람은 더 차가워졌다. 바닷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겹쳐 한층 더 외로움을 키웠다. 발걸음을 옮기던 영희는 해안가 끝자락에서 허물어진 오두막을 발견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었고 벽은 사가 있었지만 바람을 피하기엔 그곳뿐이었다. 오두막 안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그러나 밖보다 덜 추웠다.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앉았다. 눈을 감자 선영의 차가운 얼굴과 손녀의 울음소리가 동시에 떠올랐다. 처치골랑, 짐 같은 노인. 그 말이 심장을 찔렀다. 눈물이 흐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 짐이란 말이냐. 아직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날 버렸단 말이냐. 그러나 절망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울음은 상황을 바꾸지 못했다. 영희는 다시 다짐했다. 하나야, 할머니가 꼭 살아서 돌아갈게. 내 손잡을 날이 다시 올 거야. 그녀는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내일은 숲으로 들어가 물을 찾아야 했다. 불을 피우는 방법도 모색해야 했다. 살아남아야 했다. 그래야만 진실을 밝히고 손녀 품에 돌아갈 수 있었다. 밤은 길었다. 오두막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파도 소리는 문을 두드리는 괴물의 발소리처럼 울렸다. 영희는 끝없이 뒤척이다가 손녀의 웃음을 떠올렸다. 달걀말이를 맛있다며 웃던 얼굴, 작은 팔로 안기던 따뜻한 체온. 그 기억이 오늘 밤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등불이었다. 새벽녘,
거센 바람에 눈을 떴다. 오두막 틈새로 차가운 공기가 파고들어 몸이 얼어붙을 듯했다. 바닥은 딱딱했고 허리와 어깨가 쑤셨다. 영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앞에는 아직 희미한 달빛이 바다 위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오늘은 물부터 찾아야 해. 속으로 중얼거리며 숲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숲속은 낮은 새벽에도 어둑했다. 나무 사이사이에서 풀벌레 소리가 간간히 들렸고 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가 무언가 숨어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목마름이 더 컸다. 한참을 걸어가자 멀리서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귀를 기울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작은 개울이었다. 맑은 물이 돌 사이로 흐르고 있었다. 영희는 두 손으로 물을 떠마셨다. 차갑지만 달콤한 맛이 입안에 번졌다. 그 순간 눈물이 함께 솟구쳤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직 스스로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나야, 할머니 아직 살아있어. 너를 다시 보러 갈 거야. 물을 마시고 난 뒤 영희는 주변을 살폈다. 먹을 수 있는 열매는 보이지 않았고 풀 사이에는 이상한 버섯들이 돋아 있었다. 함부로 먹을 수 없었다. 결국 바닷가에서 주운 조개와 미역으로 버텨야 했다. 그녀는 조개 껍질을 손으로 긁어내며 속살을 꺼냈다. 차갑고 질긴 살을 삼키며 속으로 되뇌었다. 살아야 한다. 버텨야 한다. 그러나 곧 또 다른 문제가 닥쳤다. 불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조개를 익혀 먹을 수만 있다면 속이 덜 상할 텐데 불을 피울 도구가 없었다.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두 손으로 비벼보았지만 쉽게 불꽃이 일어나지 않았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따끔거렸다. 영희는 한숨을 내쉬며 포기했다. 당장은 생으로 먹는 수밖에 없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땀이 등에 흘렀다. 목은 다시 말랐고 배는 허기져 힘이 빠졌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오히려 분노가 힘을 주었다. 나를 이렇게까지 만든 게 누구냐. 선영아, 네가 결국 날 짐이라 했지. 그러나 내가 살아 돌아가 너의 죄를 밝혀낼 거다. 오후가 되자 해안가로 돌아왔다.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손을 흔들었지만 배 한 척 보이지 않았다. 오직 갈매기들만 무심히 하늘을 맴돌았다.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영희는 이를 악물었다. 무너지면 안 되었다. 밤이 찾아왔다. 오두막 속은 여전히 차갑고 눅눅했다.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바람이 문을 세차게 흔들었다. 영희는 몸을 웅크리고 손녀의 이름을 부르듯 속삭였다. 하나야, 오늘도 할머니가 버텼다. 너를 만나기 위해 또 하루 살아남았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곧 손등으로 닦아냈다. 울음은 사치를 부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첫날 밤과 두 번째 낮이 지나갔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마음속 다짐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나는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 반드시 다시 돌아간다. 셋째 날 아침, 영희는 극심한 피로와 함께 눈을 떴다. 허리는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팔과 다리에는 벌레에 물린 자국이 군데군데 붉게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눈을 뜨자마자 드는 생각은 단 하나였다. 오늘도 살아야 한다. 버텨야 한다. 그녀는 다시 숲으로 향했다. 전날 개울가에서 물을 발견한 것은 큰 행운이었지만 허기를 달랠 먹거리는 여전히 부족했다. 숲속을 천천히 살피던 중 나무 밑동에 떨어진 열매 몇 알을 발견했다. 모양은 익숙했지만 독이 있을지도 몰랐다. 입에 데려다 멈추고 결국 바닷가로 돌아가 조개와 미역을 다시 모았다. 조금 더 안 자란 걸 찾아야지. 잘못 먹었다간 그 자리에서 끝일 수 있어. 바닷가에서 조개를 모으는 동안 손끝이 까지고 피가 배어 나왔다.
바닷물이 상처에 스며들어 따끔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조개 몇 개를 오두막으로 가져와 씹어 삼킬 때마다 목이 메었다. 차갑고 질긴 살점이 목구멍을 지나가면서 억울함과 서러움이 함께 삼켜졌다. 그날 오후 영희는 다시 불 피우기에 도전했다. 나뭇가지를 쌓고 돌을 마주 부딪혀 불꽃을 만들어보려 했지만 결과는 연기만 조금 나고 사그라졌다. 손에 힘이 빠지고 눈물이 맺혔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어. 하나야,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을게. 그녀는 이를 악물며 다시 시도했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결국 미약한 불고 하나가 살아났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바람을 불어넣었다. 불이 조금씩 커지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날 밤 영희는 처음으로 따뜻하게 조개를 구워 먹었다. 차갑고 비린 맛 대신 고소한 향이 입안을 채웠다. 뱃속이 따뜻해지자 마음도 조금은 놓였다. 이제 조금은 살 수 있겠다. 오두막 안에 앉아 불빛을 바라보던 영희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손녀 하나가 처음으로 걸음을 떼던 날 아들이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리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했다. 그러나 동시에 며느리 선영의 냉정한 얼굴도 떠올랐다. 처치곤란, 짐 같은 노인. 그 잔인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영희는 불빛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짐이라고?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내 두 손으로 불도 피우고 물도 찾아 마시고 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바람은 여전히 거셌지만 불빛 곁에서 영희는 오랜만에 눈을 붙일 수 있었다. 불길은 그녀에게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다시 가족 앞에 서리라는 약속 같았다. 넷째 날 아침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했다. 파도 소리가 차분히 밀려와 해안에 부서졌고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그러나 영희의 몸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다. 뼈마디마다 뻣뻣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빴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오늘은 섬을 더 깊이 탐험해 보기로 했다. 혹시 쓸만한 것이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숲속으로 들어가자 나무 사이로 빛이 드문드문 스며들었다. 바닥에는 낯선 식물들이 무성했고 이름 모를 새들이 나뭇가지에서 지저귀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혹시 먹을 수 있는 열매나 도구가 될 만한 것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다 바위 사이에 놓인 낡은 깡통을 발견했다. 녹슬어 있었지만 물을 담거나 조개 껍질을 모으는 데는 충분히 유용할 것 같았다. 조금 더 걸어가자 언덕 아래로 작은 동굴 입구가 보였다. 호기심이 생겼다. 몸을 굽히고 들어가 보니 안쪽은 생각보다 넓었다. 벽에는 오래된 흔적들이 보였다. 누군가 전에 이곳을 사용했던 것일까? 한쪽 구석에는 부서진 나무 상자와 사가 있는 천조각이 남아 있었다. 영희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처럼 누군가 이 섬에 머물렀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상자 속을 뒤적이다가 녹슨 목과 짧은 밧줄 한 조각을 발견했다. 쓸모없어 보였지만 언젠가 무언가를 묶거나 고정할 때 필요할 수 있었다. 영희는 그것들을 챙겼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했다. 돌아오는 길, 해안가에 앉아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혹시 지나가는 배가 보이지 않을까 싶었지만 바다는 끝없이 고요했다. 마음이 무너질 뻔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희망을 버리면 끝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간다. 저녁이 되자 영희는 오두막 앞에서 불을 피웠다. 전날보다 손길이 익숙해져 불은 금세 살아났다. 불길을 바라보며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선영아, 네가 나를 짐이라고 했지. 하지만 이 짐 같은 노인이 이렇게 살아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끝나지 않아. 그 순간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응답처럼 울렸다.
영희는 손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하나야, 할머니가 반드시 돌아갈 거야. 네 손을 다시 꼭 잡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자 영희는 다시 오두막 안에 몸을 누였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조금 단단해져 있었다. 내일은 더 멀리 나가봐야 했다. 이 섬 어딘가에 아직 그녀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랐다. 다섯째 날 아침, 영희는 해안가에서 눈을 떴다. 파도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밀려왔다가 사라졌고 바람은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몸은 한층 더 무거워졌지만 마음속 의지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오늘은 섬 반대편까지 가보자. 이곳에 갇혀만 있으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아. 그녀는 조개 껍질로 급히 아침을 때운 후 깡통에 물을 채워 들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숲을 가로질러 걷는 길은 쉽지 않았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발밑에는 돌멩이와 뿌리가 얽혀 있었다. 여러 번 넘어질 뻔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이어갔다. 한참을 걸어가자 숲이 서서히 열리며 바위가 많은 해안가가 나타났다. 그곳은 지금까지 본 어느 해안보다 험했다. 파도는 세차게 부서졌고 바위 틈에는 하얀 거품이 일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반짝이는 금속이 눈에 들어왔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바위에 걸려 있는 건 오래된 작은 배의 잔해였다. 녹이 슬었지만 배 안쪽에는 아직 쓸만한 것들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배 안을 살펴보니 낚싯줄과 녹슨 바늘, 그리고 반쯤 망가진 플라스틱 통이 보였다. 영희는 그것들을 모아들며 속으로 외쳤다. 이건 하늘이 준 선물이다. 낚싯줄을 손에 감아보니 여전히 단단했다. 이제 조개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영희는 작은 희망을 품으며 통 속에 물건들을 챙겨 넣었다. 그러나 잔해 속에서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작은 무전기였다. 이미 젖어 있었고 전원은 켜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희는 무릎이 떨렸다. 혹시 고칠 수 있다면 박과 연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무전기를 소중히 품에 안았다. 오래전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단순한 기계라도 원리를 조금 아는 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내 손으로 다시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해가 지기 전 영희는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들떴다. 낚싯줄과 바늘은 곧바로 시험해 보기로 했다. 해안가에서 줄을 던지고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쉽지 않았다. 파도가 세서 미끼가 자꾸 흘러갔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영희는 실망하지 않았다. 연습하면 언젠가는 잡히겠지. 오늘 얻은 건 가능성이다. 오두막 안에서 무전기를 불빛 가까이에 두고 물기를 말리기 시작했다. 부품 사이사이에 낀 습기를 제거하려고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긁어내기도 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나야, 할머니가 이 무전기를 꼭 고쳐서 너에게 돌아갈 길을 열 거야. 밤이 되자 불빛은 여전히 따뜻하게 타올랐다. 영희는 깡통에 남은 물을 홀짝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쏟아지는 듯 반짝였고 달빛은 고요하게 섬을 비추었다.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오늘은 희망이 더 크게 자리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 반드시 이 신호를 들을 거야. 나는 반드시 돌아간다. 여섯째 날 아침, 영희는 오두막 앞 모래사장에 앉아 무전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전날 불빛에 말려두었던 덕분인지 표면의 습기는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내부가 아직 살아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전원 버튼을 눌렀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조급해하지 말자. 아직 시간이 있다. 하나야, 포기하지 않는 게 할머니의 힘이지. 영희는 무전기를 불가 근처에 두고 다시 낚싯줄을 챙겼다. 오늘은 반드시 물고기를 잡아야 했다. 조개와 미역만으로는 체력이 점점 바닥나고 있었다. 해안가 바위 위에 앉아 줄을 던지고 오래 기다렸다. 파도 소리에 귀가 멍멍해질 무렵 손끝에 묵직한 힘이 전해졌다. 영희의 눈이 번쩍 뜨였다. 잡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줄을 힘껏 당겼다. 물살에 휘청거리며도 끝까지 버텼다. 마침내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바위 위에 툭 떨어졌다. 몸부림치는 은빛 비늘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살았다. 내가 잡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고기를 붙잡고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불을 피우고 돌 위에 물고기를 얹어 구웠다. 고소한 냄새가 퍼지자 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다. 차갑고 질긴 조개와는 전혀 다른 맛, 삶을 온기가 그대로 전해졌다. 영희는 손을 모아 조용히 속삭였다. 하나야, 할머니가 아직 해내고 있어. 너를 만나기 전까지 절대 쓰러지지 않을 거야. 포만감이 조금 밀려오자 그녀는 무전기를 다시 꺼내 들었다. 내부를 열어보니 금속 부분이 여전히 습기에 눅눅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배웠던 기억을 더듬어 작은 나뭇가지로 구석구석 물기를 닦았다. 그리고 불 옆에 두고 천천히 말렸다. 조급해하지 말자. 준비를 더 꼼꼼히 해야 해. 언젠가는 반드시 켜질 거다. 오후에는 섬 반대편까지 발걸음을 옮겼다. 혹시 다른 흔적이 있을지 몰랐다. 숲을 헤치고 바위지대를 지나자 낯선 발자국 같은 흔적이 보였다. 오래된 것 같았지만 분명 사람의 것이었다.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나 말고도 이 섬에 버려진 사람이 있었던 건가? 아니면 지금도 있는 건가?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더 깊이 들어갔으나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바위 틈 사이에서 낡은 천조각과 녹슨 캔 몇 개를 발견했다. 누군가 여기서 잠시 머물렀던 게 분명했다. 그 흔적은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큰 위로가 되었다. 나 혼자만 당한 게 아니구나. 세상에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버려졌을까. 해질 무렵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와 불을 지폈다. 불꽃은 따뜻했고 그 곁에 놓인 무전기는 여전히 말라가고 있었다.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선영아, 네가 원한 건 내가 여기서 사라지는 거였지. 하지만 나는 살아남아서 반드시 네 죄를 밝힐 거다. 나를 짐이라 했지만 이 짐은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 밤은 고요했지만 영희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내일 무전기를 다시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7째 날 아침 영희는 오두막 앞 모래 위에서 무전기를 다시 꺼내들었다. 며칠 동안 불가에 두어 말린 덕분에 표면은 제법 말라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꼭 쥐고 숨을 고른 뒤 전원 버튼을 눌렀다. 순간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더니 곧 꺼졌다. 그러나 그 짧은 불빛 하나가 영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살아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 그녀는 전원을 여러 번 눌렀지만 더는 반응이 없었다. 실망감이 몰려왔으나 곧 스스로를 다독였다. 조급해하지 말자. 천천히 끝까지 해보자. 다시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고 무전기를 가까이에 두어 더 말리기로 했다. 낮에는 낚싯줄을 들고 해안으로 행했다.
물고기를 한 번 잡은 경험 덕분에 손길은 조금 더 능숙해졌다. 줄을 던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자 이번에는 2마리나 잡을 수 있었다. 작고 볼품없었지만 그녀에겐 소중한 생명 양식이었다. 오두막으로 돌아와 불에 구워 먹으며 영희는 흐뭇하게 중얼거렸다. 이제는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 선영아, 네가 나를 짐이라 했지만 나는 내 힘으로 버티고 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멀리 수평선은 끝없이 이어졌고 배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언젠가는 누군가 이 신호를 받을 거야. 나도 인간이고 나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날 오후 숲을 헤매다 언덕 너머에서 기묘한 소리를 들었다. 바람 소리와는 다른 낮게 울리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영희는 놀라며 귀를 기울였다.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자 언덕 위 바위 근처에서 한 노인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영희는 급히 다가갔다. 노인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옷차림은 누더기였으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녀가 다급히 물었다. 노인은 힘겹게 눈을 떴다. 당신도 여기 버려진 건가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그럼 어르신도?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전쯤 아들 며느리에게 속아 여기 끌려왔소. 그 말에 영희는 온몸이 떨렸다. 자신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면서도 묘한 위안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급히 노인을 부축해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불 옆에 앉힌 뒤 깡통에 담아둔 물을 건네자 노인은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제 이름은 박철수요. 72요. 당신은? 저는 김영희예요. 나이도 70이 넘었어요. 며느리에게 무인도 체험 여행이라고 속아서 여기 버려졌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2사람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서로의 고통이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있다는 말이군요. 네, 아마 이 섬은 그런 끔찍한 일에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갔다. 2 노인은 불빛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큰 힘이 되었다. 영희는 손을 모아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나갈 거야. 그리고 세상에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오두막 앞 모래사장에는 2 노인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영희와 철수는 함께 개울로 향했다. 물을 길어오고 숲에서 나무를 모으고 바위 틈에서 조개를 캐는 일까지 이제는 둘이 함께였다. 혼자일 때보다 훨씬 마음이 든든했고 서로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다. 박 어르신, 어제는 제대로 못 드셨지요? 오늘은 물고기를 꼭 잡아봅시다. 영희가 낚싯줄을 손에 쥐며 말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혼자였다면 벌써 쓰러졌을 거요. 이렇게라도 같이 있으니 살아볼 희망이 생기는구려. 해안가 바위에 앉아 낚싯줄을 들이온 2사람은 긴 시간 묵묵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리고 햇빛은 눈부시게 반짝였다. 그러던 중 철수의 손끝에 강한 당김이 전해졌다. 잡혔다. 그는 힘겹게 줄을 당겼고 마침내 제법 큰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올랐다. 영희는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잘하셨어요. 오늘은 푸짐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두 사람은 오두막으로 돌아와 불을 피우고 물고기를 구워 먹었다. 따끈한 살점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지난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다. 철수는 씁쓸하게 말했다. 내 아들놈 의사까지 시켜줬는데 결국 날 요양원에 보내려다 내가 거부하자 이런 방법을 택했소. 여행이라 속이고 데려와 버리고 갔지. 영희의 눈가가 젖었다. 저도 똑같아요. 며느리가 가족여행이라며 데려왔는데 결국 이 섬에 남겨두고 떠났어요. 짐이라고, 처치곤란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더군요. 한동안 불길만 흔들렸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아픔이 있었다. 그날 오후 둘은 함께 섬 반대편까지 탐험을 나섰다. 바위지대를 돌아다니다가 낡은 나무 상자와 천조각을 발견했다. 오래전 누군가 남겨놓은 흔적 같았다. 상자 안에는 녹슨칼 조각과 부서진 통이 들어있었다. 분명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더 있었던 거요. 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희는 주위를 둘러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이런 식으로 버려졌을까. 우리가 나가서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해가 지자 두 사람은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영희는 무전기를 다시 점검했다. 불빛은 여전히 켜지지 않았지만 내부는 조금 더 말라 있었다. 그녀는 작은 불꽃처럼 다시 희망을 품었다. 이 무전기 반드시 고쳐서 밖과 연결할 겁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우리의 구명줄이 될 수 있지. 같이 해봅시다. 불빛 앞에서 나란히 앉은 두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침묵 속에도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아홉째 날 아침 오두막 안은 이른 햇살이 스며들며 조금 밝아졌다. 영희는 눈을 뜨자마자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며칠 동안 불 옆에 두며 정성껏 말린 결과 표면은 이제 완전히 건조해 보였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순간 희미한 불빛이 깜박이며 켜졌다가 이번에는 꺼지지 않고 유지되었다. 됐다! 영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곁에서 지켜보던 철수도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외쳤다. 정말 살아났구려. 이제 길이 열렸소. 둘은 손을 잡고 잠시 울먹였다. 그러나 기쁨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다. 곧 주파수를 맞추고 구조 신호를 보내야 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채널을 돌리며 외쳤다. 여기는 무인도에 고립된 사람입니다. 누구든 응답해 주세요. 제발.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흘러나왔다. 몇 분이 지나도록 응답은 없었다.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영희는 이를 악물고 다시 신호를 보냈다. 여기는 무인도입니다. 2명의 노인이 고립돼 있습니다. 긴급 구조가 필요합니다. 철수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포기하지 마시오. 계속 보내면 언젠가는 누군가 들을 거요. 그날은 하루 종일 번갈아 가며 신호를 보냈다. 잡음 속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들리는 듯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눈빛에는 희망이 번졌다. 밤이 찾아오자 영희는 불빛 곁에서 무전기를 꼭 끌어안았다. 선영아, 네가 원한 건 내가 여기서 사라지는 거였겠지. 하지만 나는 이 신호로 세상과 다시 이어질 거다. 네가
지운다고 지워지는 사람이 아니야.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각에 신호를 보냈다. 그러던 열흘째 밤, 마침내 무전기에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기는 해양경찰입니다. 신호를 수신했습니다.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영희와 철수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영희는 급히 외쳤다. 여기는 남해 어딘가의 무인도입니다. 정확한 좌표는 알 수 없지만 한 달 넘게 고립돼 있습니다. 2명이 있습니다. 제발 구해주세요. 그러나 신호는 약했고 곧 잡음이 다시 뒤덮었다. 그래도 분명히 들렸다. 누군가 응답했다는 사실. 철수가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드디어 길이 열렸소. 이제 희망은 확실해졌소. 영희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내쉬었다. 하나야, 할머니가 곧 돌아간다. 내 손을 꼭 잡으러 간다. 그날 밤 오두막박 바다는 유난히 고요했다. 별빛이 수천 개로 반짝였고 파도 소리는 한층 잔잔했다. 마치 곧 다가올 변화를 예고하는 듯했다. 열흘째 아침, 바다는 잔잔했지만 영희와 철수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전날 밤 무전기에서 들려온 해양경찰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히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다시 정해진 시각에 무전기를 켜고 구조 신호를 보냈다. 여기는 무인도입니다. 김영희, 박철수 두 사람이 고립돼 있습니다. 긴급 부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한 응답이 들려왔다. 신호 수신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수색에 들어갑니다. 안전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순간 두 노인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아이처럼 울었다. 살았다. 우리가 드디어 살아난다. 오전 10시 무렵 바다 저편에서 배 한 척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나 다가오는 배를 보자 영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배 위에 선영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 옆에는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다. 어머니, 아직 살아계셨군요. 선영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영희의 심장이 절렁 내려앉았다. 선영아, 네가 왜 여기에? 무전기 신호 때문에 곤란해졌거든요. 경찰이 움직이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마무리해야겠네요. 남자들이 다가와 무전기를 빼앗으려 했다. 영희는 품에 안은 무전기를 놓지 않았다. 이건 우리 생명줄이야. 절대 못 가져가. 철수가 옆에서 막아섰다. 그러나 힘에 밀려 넘어질 뻔했다. 그때 또 다른 배가 수평선 너머에서 나타났다. 흰색 선체에 해양경찰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확성기를 통해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기는 해양경찰이다. 현장을 확보한다. 순식간에 상황은 뒤집혔다. 경찰들이 상륙하자 선영과 일당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영희는 힘껏 외쳤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 섬에 버렸습니다. 노인을 유기한 범인들이에요. 경찰은 증거와 진술을 확인한 뒤 선영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외쳤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영희는 차갑게 말했다. 남을 짐이라 부른 자는 결국 스스로 짐이 되어버린다. 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렇게 선영과 일당은 끌려갔고 영희와 철수는
구조선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한 달 넘게 갇혀있던 무인도를 벗어나는 순간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이어졌지만 이제는 공포가 아닌 해방의 노래처럼 들렸다. 부산 항구에 도착하자 기자들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다. 김영희 할머니, 며느리에게 버려진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영희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원망보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인은 짐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과 지혜의 증거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버려져야 할 이유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 말에 주변은 숙연해졌다. 이어서 그녀는 덧붙였다. 진짜 효도는 부모를 짐처럼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존중하고 함께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나이든 부모가 원하는 건 큰 것이 아니라 단순한 존중과 작은 배려입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카메라 너머로 많은 이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영희는 손녀 하나와 다시 만났다. 아이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달려와 외쳤다. 할머니, 이제 절대 떨어지지 마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영희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그래, 이제는 영영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할머니는 네 곁에 항상 있을 거다. 창밖바다에는 작은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바다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었다.